제 개인적으로 냉정히 말씀드리면 카카오가 장기 투자 종목이냐라고 보면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 팔아야 될 타이밍도 아니지만 지금은 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최근에 삼전의 필두를 이제 길게 보고 투자하는 이제 사람들의 원성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주식시장이 좀 오랫동안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하는지랑 더불어 뭐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또 뭐 이걸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다르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갖고 지금 뭐 소갈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하라고 말씀하셨던 유튜버 분들에게 여러분들 질문을 하시면 그분의 대답은 이럴 거예요. 아직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길게 보자. 20년 뒤에 보자. 누가 이기나.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말을 좀 하겠고요. 두 번째는 가치 투자, 장기 투자에 대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길게 가는 게 가치 투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가치 투자가 장기 투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장기 투자가 가치 투자가 된다라는 것은 신빙성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가치 투자는 이 기업의 가치가 꾸준히 유지가 되거나 가치가 증가하거나 여기 동참하는 게 장기 투자예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이 기업의 가치가 급등했다 급락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장기로 보고 투자를 했습니다만 이 가치가 급등했다 급락할 때는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가치 투자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야, 장기로 묻어두면 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수익이 날 거야. 라고 하시는 건데 저는 그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냉정히 말씀드리면 카카오가 장기 투자 종목이냐라고 보면 좀 조심스러워요. 단순하게 봤을 때 카카오가 지금 시총이 한 35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카카오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으니 고점이었을 때 시총이 한 70조라고 칩시다. 어바웃으로.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카카오 같은 경우 혼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막 여러 회사들이 상장을 했고 또 상장한다라고 그러죠. 이 소위 말해 범 카카오 관련주들의 시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의 한 80조예요. 그러면 카카오가 17만 원 찍었을 때 시총과 지금 범 카카오 그룹주들의 시총이 얼추 비슷하죠. 카카오 혼자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벌써 느낌이 다르죠.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러면 카카오를 가지고 장기 투자 10년, 20년 뒤에 카카오가 다시 17만 원 갈까요? 이미 자식들 다 나눠줬는데 이런 개념이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에요. 조심해야 된다.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기업이 꾸준히 가치를 가지고 움직일 때 이 기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가치가 꾸준히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니까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지 내가 10년, 20년 뒤에 정해놓고 하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가장 여러분들 이러한 장기 투자, 가치 투자를 무턱대고 하는 거에 대한 위험성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이제 50대인데 만약에 어찌해서 뭐 한 10년 뒤에 은퇴를 한다라고 칩시다. 10년 뒤에 은퇴할 때를 위해서 1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제 나이 10년 뒤에 갑자기 IMF 같은 상황이 왔다.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왔다. 주가가 폭락했다. 그때는 이 주식이 똘똘하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아요. 시장 리스크예요. 종목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 리스크가 와요. 시장 리스크가 왔을 때 내가 은퇴를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10년을 더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면 주식을 팔아야 되나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 그냥 편안하게 묻어두면 내가 은퇴할 때 돈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산이다. 그 점도 꽂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은퇴할 때까지 정말 장기로 가져갈 만한 주식 뭐가 있을까요?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으로서는 가장 눈에 들어온 게 2차 소재. 2차 소재가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한다는 것은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아침고요 수목원 가보셨나요? 아침고요 수목원 가보셨죠? 아침고요 수목원의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종영학과인지 하여튼 그쪽 계통 교수님이세요. 그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침고요 수목원 들어갈 때 큰 길에서 얼마만큼 그 산을 넘어서 꼬불꼬불 길로 갑니까? 지금은 개발이 돼가지고 수많은 펜션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침고요 수목원 갔을 때 20년 전만 하더라도 펜션이 없었어요. 그냥 비포장이었어요. 거의 그때 당시에. 그때 막 포장하고 있을 때요. 비포장 도로를 산 넘고 물 건너서 아침고요 수목원이라는 데를 찾아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버려진 땅을 얼마나 싸게 샀을까요? 그때 당시에. 산 넘고 물 건너서. 그걸 사가지고 가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꽃이 피고 뭐가 되고 해서 지금 이렇게 확 된 거지. 그분이 지금 그걸 계획하고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정말 내가 꽃 한 송이 심고 잡초 뽑고 나무 한 그루 심고 이렇게 해서 결국 10년, 20년이 지나니까 그 아침고요 수목원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찾는 누구든 인정하는 것이 됐지만
자, 비근한 예로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 지금 삼성전자가 30년 동안 이렇게 올라왔으니 30년 뒤에도 삼성전자 있을 거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30년 전에도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에 계셨던 분들인데 왜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 안 투자하셨죠? 아니 그런 해안이 있었으면 30년 전에 내가 투자해갖고 지금 이렇게 벌었으니 나를 믿고 따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2020년에 삼성전자 툭 튀어나와가지고 삼성전자 30년 동안 이렇게 올라왔으니 삼성전자 30년까지 투자하시라. 저는 조금 낯설어요. 다 된 것에 와가지고 숟가락 얹는 느낌이에요. 저도 뭐 느끼는 것 중 하나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결과에 해석을 맞추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주가가 오르면 악재였던 것도 호재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호재도 뭐 악재로 볼 수도 있고. 제가 그렇게 그러면 너는 뭐가 잘났냐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2020년 상반기 때 구체적인 그 방송명도 얘기했잖아요. 네네네네. 연합 인포맥스 여러분들 검색하신 연합 인포맥스에서 제가 봄에 카카오 10만 원대 말씀드렸어요. 10만 원대. 그러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한 2배 가까이 올라가고 좀 올라가니까 한 30만 원대 되니까 이제 카카오에 대해서 더 이상 좀 조심하십사라고 뷰를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카카오 가격을 아니까, 계란 가격을 아니까 그게 70만 원까지 가긴 해버렸습니다만 조심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10만 원대 저는 카카오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카카오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게 방송에서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올라왔으니 이게 영원히 갈 거다? 저는 좀 낯설어요. 제 일부 주식이 퍼가 낮아졌다고 또 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PR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절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죠. 우리가 평균 PR 그러면 김 작가님은 어느 정도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전체 시장. 10? 그렇죠. 10에서 한 11배 정도? 네네네. 우리가 2020년 같은 경우 한 13배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PR이 얼마냐면 9.5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싸다고. 그렇죠. 벌써 인식이 그렇죠. 나오고. 우리 얘기한 계란값 갖고 똑같아요. 계란이 한 7,000원 하다가 지금 5, 6,000원 하면 싸진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PR이 9.5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수출 주도형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벌다 보니까 PR이 9.5배, PBR 0.95배. 우리가 PBR 같은 경우 이제 하락 지표로 많이 삼고 있는데 하락할 때 PBR 일선을 제 기억으로 깨지는 않았어요. IMF 때라든지 서프라임 때도 안 깼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0.95배나 1배나 뭐 계산의 어떤 오류이기 때문에 뭐 PBR 1배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PBR이란 바닥을 잡았다는 지표도 1배. 그다음 PER도 역사적으로 저점. 이제 지금 밸류가 좀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2,600에 대한 어떤 그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가치 분석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 정도면 좀 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 거 든다라면 주식은 이제 조금 하나의 방향을 좀 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BR, 뭐 PER 관점에서 이제 주가가 지금 진짜 좀 싼 구간에 왔다. 네. 그래서 좀 사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 고소비가 3,300을 찍고 네. 3,000 내려왔을 때부터 사실 이제 주가가 좀 저렴해졌다. 좀 사도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그게 2,900, 800, 700대도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 2,600대는 이제 썸네일 어떻게 잡히냐면 지금은 진짜 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500대 깨고 잠깐 내가 할 때는 도대체 언제까지 싸다 갈 건데. 이거에 대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망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심리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3,000에서 2,900 오면 좀 싸진 느낌이 들죠. 네네. 여기서 다시 3,000 올라가면 내가 여기서 저는 이렇게 읽어요. 심적으로 하다는 건 여기서 내가 사가고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면 올라갈 때 내가 이익을 볼 것이야. 저는 그걸 욕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박 충분히 있을 거 압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 욕심입니다.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차라리 저는 확인하고, 그러니까 밀릴 때는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자주의거든요. 저는 좀 더 주더라도. 근데 이게 심리적인 저항감이 커요. 지금 2,600에서 2,700 훅 가버리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죠. 김 작가님이 얘기하시면 진짜 싸다라고 얘기한 걸 안 믿었던 내가 원망스러운 거죠. 진짜 싸다라고 했을 때 2,600이 했을 때 샀었으면 지금 100포인트를 먹었을 텐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올라가 버려요. 항상 심리는 지나고 나면 판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요구할 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한 템포 늦추시고요. 저는 이게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관성의 법칙도 주식시장에서 저는 통용이 된다고 보는데 3,000에서 2,600까지는 이게 확 밀렸어요. 근데 이것을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으로 이걸 받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리꽂는 힘이 크기 때문에 엄청난 힘으로 받쳐야 되는데 지금 딱 부딪혀서 퉁퉁퉁퉁퉁퉁 이게 튀겼죠.
팅 해서 2,750 갔다가 퉁퉁퉁퉁퉁퉁 해서 이게 멈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턴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관성의 법칙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하락, 횡보, 상승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관성의 법칙이 저는 통용이 된다라고. 단지 미국 시장은 이 기류가 굉장히 가팔라요. 아직까지 이것을 받쳐줄 만한 힘이 과연 미국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 보증을 못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좀 별개지만 국내 시장은 이제 관성에서 통통통 하는 거고, 그다음 밀릴 때는 너무 싸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라. 너무 싸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라. 차라리 서로 내렸다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확인해야지. 밀리니까 그런 얘기 있어요. 7만 원 깨질 때 삼성전자를 집팔아 사겠다라는 분들, 농담 삼아 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 소갈이 하고 계시죠. 그럼 뭐 길게 보면 그분들이 맞았을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렇게 뭔가 빨리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참 주식시장이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이 지금의 투자 판단이 옳았는지를 해석하려면 미래로 가봐야 되니까. 지나고 나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대한 고전을 이제 잔소리 비슷하게 말씀드린 읽으라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러한 노하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분들의 고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바꿔 나가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증시가 이제 폭락했는데 그 기울기가 가파르고 아직 미국은 바닥이 확인 안 됐다는 얘기 해주셨는데 미국 기술주의 하락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락으로 봐야 될 건지 아니면 뭐 실적에 좀 좋게 나오지 않아서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바퀴가 같이 너무 딱 맞아버려서 정확합니다. 또 저도 타이밍이 안 그렇게 봅니다.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먼저 기술주들이 꺾이게 된 게 네. 넷플릭스나 알리바바 기준으로 봤으면 12월이에요. 작년 12월부터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게 2022년 저는 1, 2월이라고 보는데 이미 그들은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에는 자 한번 역사를 봅시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다 좋았어요. 근데 2021년 들어서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고점을 찍은 이후에 하락하던 시기예요. 그러면서 하반기 때 국장 떠나 미장 가자라는 거죠. 미장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연준의 좀 횡보였을 수도 있어요. 연준이 2021년에 정말 쇼킹한 단어를 했죠. 평균 인플레이션을 맞추겠다. 워낙 금리가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금리를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3, 4%까지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평균 2%에 맞추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미국 투자자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연준은 물가와 고용을 보는데 고용은 이미 어느 정도 달성이 됐었던 상황이고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경기를 일으키고 지켜봤는데 연준이 그랬죠. 웬만큼 올라와서 우리 신경 안 쓸게. 평균만 맞추면 돼.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평가를 내렸죠. 워낙 바닥에 오래 기었으니 고점에서 많이 놀아도 평균만 맞추면 되니까 자 우리 쓰자. 돈 쓰자 그러면서 미국 기술주들이 거기서 힘을 더 받아서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연준이 하반기 때 말을 바꿨죠. 야, 평균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 절대치로 맞출게. 그러면서 시장이 확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 그 기술주들이 꺾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성장주에 대한 금리 논란이고 중요한 것은 12월부터 빠졌던 것들이 성장주라고 믿었는데 실적이 안 나오네?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실적이 안 나오네? 그래서 화들짝 놀래버린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쳐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주들의 문제는 우리가 같이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데 돈이 풍부하니까 조금만 성장을 보인다고 그랬을 때 돈을 막대 줄 수가 있어요. 쿠팡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근데 사람 인식이라는 게 얘가 돈을 못 버네? 돈 버는 것에 대해서 확장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플랫폼이 무한 확장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 선전하다 보니까 그 시장에 뭐니 돈을 버는 시장에는 경쟁이 뛰어들게 됩니다. 디즈니도 뛰어들고 막 뛰어들다 보니 아니 여러분들 24시간 풀로 영화 보시는 분이 넷플릭스만 옛날에 봤다라면 디즈니도 좋은 거 있네? 다른 쪽도 좋은 거 있네? 야 CJ CNM이라는 그 컨텐츠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 영화도 좋네? 분산되는 거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주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 인건비 부담도 있습니다만 조회수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플랫폼들이 다양화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성장성에 의구심을 갖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덧붙이는 경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유동성 때문에 일부 성장률이 올라갔던 것들은 유동성 해소 과정에서 겪어야 될 하나의 문제인데 그래도 이게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라면 올라갈 수 있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장성이 훼손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 관련 주식들
문제가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넷플릭스 보면서 경제적 혜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 게 넷플릭스가 가장 많은 콘텐츠와 구독자를 보유한 건 사실이긴 한데 전 넷플릭스도 보고 뭐 디즈니 플러스도 봤고 왓챠도 보고 뭐 TV도 다 봤거든요. 이게 그럼 전환됐을 때 그 격차가 커야 될 거잖아요. 사실은 그 격차를 내가 느끼지 못하겠어요. 이 전환 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카카오가 유료화했을 때 저는 전환 비용 때문에 내가 돈을 지불하고 차라리 써요. 그렇죠. 저도 뭐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 아들 세대 같은 경우는 전환 비용이 없어요. 그 친구는 핸드폰을 아이폰 쓰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밀어요. 저는 핸드폰 이거 지금 바꾼 지 한 서너 달 됐는데 아직까지 과거에 쓰던 웹을 100% 다 안 써요. 못 써요. 아이디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쓰는 거야. 근데 걔는 한 달에 한 번씩 핸드폰을 밀어버리고 새로 그걸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전환 비용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학에서 배웠던 전환 비용, 경제적 혜자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수십 년 된 이론이긴 하지만 지금도 통용이 되고 있다는 거. 전환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기업들은 경제적 혜자라든지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럼 미국 기술주들이 어쨌든 지금 굉장히 전에 비해서 저렴해지긴 했잖아요. 뭐 그럼 지금 사도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 전체적으로 안 된다면 그래도 사도 되는 것들이 있다면 또 어떤 쪽은 더 괜찮은 거예요? 거의 저렴하다는 개념은 우리가 항상 혼돈을 갖는 게 고점 대비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고점이 적정 주가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고점이 적정 주가가 아닌 기업들이 있거든요. 고점에 대해서 우리가 높은 밸류를 줬는데 조금 플러스 알파를 줬는데 그게 적정 주가가 아니면 지금 싸진 게 아니죠. 싸졌다는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100달러 했던 게 지금 50달러가 왔는데 성장성이 꺾였다. 그러면 50달러가 싼 게 아닙니다.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고 보면 성장성이 회수되지 않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전 성장성이 훼손이 안 됐다고 봐요. 저는 미국 주식에 대해서 재무제표를 잘 모르고 그다음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외국어에 약해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주저스럽습니다만 이게 과연 계속 먹고 살겠느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인식들이 바꿔지게 된 게 한 서너 달인데 테슬라라든지 무슨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이런 거 해야 첨단적인 느낌이 들면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야 아직까지 기름 뽑아내냐? 아직까지 뭐 하냐? 차 만드냐? 뭐 이런 거였는데 결국 이들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이들 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한때는 그래 너도 좋아 너도 좋아 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뭐 갑자기 꽁돈 100만 원이 생겼어. 그러면 친구들 만나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처음에 막 해요. 하다가 갑자기 그 돈이 한 20만 원 딱 들어오면 우리 속된 말로 현타가 오는 거죠. 20만 원밖에 안 남았네? 그러면 20만 원 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친구들이 밥 사달라면 나 돈 없어 시간 없어 그러고 밥을 안 사기 시작하는 거죠. 아껴 쓰는 거죠. 그러면서 딱 볼 때는 뭐죠? 기업의 이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는 원인이다. 지금 많은 기술주들이 현타가 오는 단계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미국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까지 이 기술주들이 어떤 미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우리가 가장 작년 가을서부터 소위 말해서 한 대 얻어맞았던 것 중에 하나. 지금 이제 코인도 그런 거지만 메타버스와 NFT 아닐까요? 메타버스와 NFT가 작년 가을에 모든 것을 장악할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메타버스가 뭐예요? NFT? 좋아요. 지금 우리가 이 영상이 좋아서 누군가 이 영상을 내가 독점하고 싶어서 김 작가님한테 연락해서 NFT로 해서 만약에 몇십억 주고 샀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걸 안 사면 어떡하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NFT와 메타버스는 아직까지 우리가 개념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미래 성장주들에 대한 것들 새로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괜찮은 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이거는 꾸준히 지금 괜찮을 것 같다. 계속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네요. 이게 어쨌든 미국 테크주, 뭐 기술주, 플랫폼주가 있다면 퍼포먼스가 확인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사실 확인이 되면 이미 주가는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봐야 될 것은 이런 관점이죠. 지금 주가가 하락한 상태에서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미래 먹거리 뭐야? 지금 니네가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투자해줬는데 지금 보니까 처음에 네이버도 여러분들 주가 움직임 봤을 때 네이버가 처음에 딱 주식시장에 올라왔어. 뭘 일주일 단위 발표했냐면 네이버 라인의 가입자를 발표했어요. 네이버가. 가입자가 늘어나면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해서 투자자들의 인식이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가입자에 따라 지금 이제 주간 단위로 실업수당 신청 건수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라인 가입자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니까 가입자가 늘어난다고 수익이 늘어나는 거 아니네? 인식이 바뀌면서
그다음에 광고 수입이 얼마큼 늘어나냐로 또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네이버를 여러분들이 볼 때 뭘 보시죠? 라인 가입자로 보시나요? 광고 수익을 보나요? 야, 니네 뭘로 먹고 살 거야? 이걸로 바뀌었나요? 그렇잖아. 니네 뭘로 먹고 살 거야로 바뀌었잖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 저는 이번에 상당히 좀 실망했던 개인적으로 네네. 중에 하나가 IR인지 어딘지 뭐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그쪽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어떤 그 카카오 미래 먹거리 뭐냐 했더니 감성 이모티콘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실망감을 나타냈다. 네네. 감성 이모티콘을 한다라는 것도 수익원 하면 나름대로 뭐 좋죠. 근데 그거 갖고 카카오가 먹고 살겠느냐라는 거죠. 카카오 주주들이 원하는 것은 추가 상장 그만하고 네네. 카카오가 본업에 충실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카카오 무슨 생각이 드시죠?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게 카카오를 먹여 살린다라고 보네. 혹자는 이런 댓글 다시더라고요. 카카오뱅크 쓰고 카톡 쓰고 있는데 카카오는 영원히 안 없어질 거다. 그래서요. 그게 돈이 되나요? 여러분들 카톡 쓰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 카톡에 돈을 지불하나요? 그것부터 다 반영된 주가 아닌가요? 두 번째는 카카오뱅크 쓰신다. 카카오뱅크 쓰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용돈 달라 할 때마다 카톡하는 우리 아들한테 용돈 보낼 때 카뱅크로 보내거든요. 근데 그게 카카오한테 돈이 되나요? 전산 비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나와서 쓰고 있는 게 뭐죠? 전월세 대출. 네. 결국 자본을 확충해서 지금 기존 은행들이 하고 있는 걸 하지 않는 이상 네. 처음에 카카오뱅크 저는 기억납니다. 제가 어떤 모 방송에서 패널과 논쟁했던 부분들이 한데 그건 그랬어요. 카카오뱅크가 글로벌 뱅크로 하면서 인터넷 은행으로서의 성공하겠다라고 해서 내가 아니 성공할까요? 특히 제가 역으로 질문했어요. 일본에서 어떤 인터넷 기업이 은행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은행 쓰라고 당신 쓰시겠어? 대답 못 하더라고요. 필리핀의 어떤 기업이 그 인터넷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쓰라면 쓸까요? 네. 그럼 카카오뱅크가 미국 진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드러난 결과는 뭐예요? 똑같은 은행들이 하고 있는 거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죠? 토스도 상장할 거고 네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액 자산가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100억 자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은행에 예금이 100억 있다. 네네. 라고 하면 카뱅에 넣겠습니까? 신한은행에 넣으시겠습니까? 고민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카카오뱅크에 난 100억 안 넣어요. 네네. 나라면 신한은행이나 KB은행에다가 넣지. 네. 그러면 그들은 그걸 가지고 이자 1% 주고 대출 돌리면 수익원이 어떻게 되죠?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전월세 대출? 물론 새로운 수익원은 되죠. 자본금이 작기 때문에 네. 그 중요한 요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자꾸 파고 들어가십사라고 좀 설명 드리죠. 이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네. 이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신 거 전 환영입니다. 네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깊게 안 팠기 때문에. 근데 카카오로 파보니 차영주 네가 얘기하는 거와 다르게 이런 걸로 얘네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 대환영입니다. 그럼 카카오 사셔야죠. 네.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한 이상에서 카톡을 쓰고 있고 카뱅을 쓰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쓴다라면 여러분들 은행에 가서 내가 월급 500만 원 받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은행에서 월급 500만 원 받아가지고 받으면 카드값이랑 공과금 쫙 빠져나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 가가지고 저 VIP 대우해 주십시오. 그럼 은행에서 VIP 대우 해주나요? 안 해줘요. 그건 다 전산 비용이기 때문에 약간의 대우는 해주죠. 그렇지만 그 뒤에 딱 서 있던 사람이 나 100억 넣어놨는데 금고 그 은행에 넣으면 금고라는 개념 있잖아요. 금고 좀 쓰겠습니다. 쓰세요. 입출금 수수료 다 면제입니다. 네네. 이런 걸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쓰고 있으니 얘네들이 돈이 될 것이야.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카카오만 얘기가 나면 소장님 목소리 톤이 너무 높아지셔서 조금 이제 낮추셔도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화가 나신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너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것들이 네,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뭐냐면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점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쓴 책에도 했듯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보는 사람들한테 극단적으로 이상하게 얘기하지 않는 이상 이 운동장을 바로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라는 거 조금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네. 정말 카카오가 주가가 올라가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계신 분들이 좀 했으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이 얘기는 카카오 경영진들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네네. 경영진들이 정말 자꾸 자회사 상장시켜서 돈놀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과거 카카오 정말 많은 주주들이 돈을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카카오 미래는 이거다라는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주주들에게 알려줘서 정말 카카오가 주가가 10만 원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요, 그러면 종목이랑 섹터 좀 점검을 한다면? 이들은 조금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비주들이란 소재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졌는데 특히 이 장비 소재주들의 기술력이 이번에 확인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1분기 때 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이 실적이 잘 나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모든 걸 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와 같이 개발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현대차가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하면 뭐 셰시, 뭐 프레임 같은 경우 외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프레임 하는데 들어가지고 야 이건 좀 무게를 좀 가볍게 할 수 없어? 공기 저항을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R&D 비용을 들여서 개발해가지고 성공하면 그 협력업체 물건을 갖다 쓰는 거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특히 D램 부분에 있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얘네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독단적으로도 세계 유수의 기업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옛날에 얘기했던 독일이라든지 일본의 중소기업들의 어떤 기술력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좋으니까 다른데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잖아요.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게 금양이라는 회사인데 금양이라는 게 부산에 있는 조그만 기업에서 신발 발포제 여러분 신발 깔창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미세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2차전지에 들어가는 2차전지의 니켈이죠. 니켈 함량이 들어가면 폭발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덮을 수 있는 니켈을 미세 공정으로 쫙 갈아버리면 화재 위험도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발포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뭔가 미세 공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어가지고 2차전지 업체가 찾아왔답니다. 니네가 그런 기술력이 있으니 니켈을 이렇게 갈아다오. 그 공장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환율이 사실 129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3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죠. 환율이 떨어지면 어쨌든 외국인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사실은 외국인은 뭐 어느 종목을 좀 작은 것들 산다기보다 대형주인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매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요즘에 있던데. 근데 저는 이 환율에 대한 시각을 좀 이렇게 봅니다. 결국 우리가 원화 약세, 원화 강세로 관점에서 볼게요. 1290원 갔을 때는 원화 약세고요. 지금 1230원, 40원 갔을 때는 원화 강세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원화가 이제 강해진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온 건 원화 강세, 원화 약세일 때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움직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한데 지금 원화 약세, 원화 강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체력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철저히 달러화 대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 1분기 실적이 잘 나왔을 때 1290원까지 원화 약세가 이루어졌어요. 원화 강세가 돼야 되잖아요. 원화 약세가 그건 철저하게 이게 달러가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 때문에 달러가 강해지니까 상대적인 우리 원화가 약세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만 그랬나요? 엔화도 약세가 됐죠. 신흥국통화가 다 약세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달러 때문에 움직인 거지 우리나라 체력으로 움직인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체력으로 원화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원화가 1290원에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1240원까지 오면 외국인들이 환율을 어떻게 이익을 보냐면 90원에 그 원화를 샀던 거를 이걸 다시 달러로 바꾸게 된다면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화 강세 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건데 그거가 우리나라 체력으로 된다면 이미 삼성전자가 기업이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가 있어야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단순하게 환율 10원 싸졌다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다시 10원 내리면 어떡할 건데? 그럼 그때 가서 파나요? 자, 1290원 들어왔으니까 사자. 1230원 왔다가 다시 45원 빠지면 20원 빠지면 팔자. 촐싹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기업이 살아있을 때 들어오지. 더군다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물론 우리나라 삼성전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원화 강세로 간다라는 개념으로 들어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QT 하잖아요, 6월부터. QT 해야 되고 금리 인상해야 되고 불안할 때 그때는 실탄 아껴두는 게 좋죠. QT에 따라서 지금 60억, 우리나라 60조씩 그리고 9월부터 120조씩 돈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돈을 갖다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 QT라는 것은 지금 걸어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위험할 때는 현찰을 들고 보자라는 거죠. 굳이 우리나라 살 이유가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지금 10원 단위로 민감하면서 환율 단위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나요? 전 그건 단 한 명만 본 게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의 체력에 따라서 환율이 움직일 때는 외국인들이 움직이지만 달러 대비 움직일 때는 외국인들이 안 움직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쨌든 뭔가 지금 사야 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네요. 저는 그러니까 팔아야 될 타이밍도 아니지만 지금은 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지켜보자. 여기서 여러분들 66,000원, 7, 8,000원인데 7만 원 가도 5% 오르는 거예요. 5%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시자는 거예요. 미래는 모르잖아요. 여기서 당장 5% 올라서 7만 원 갈 수도 있어요. 오늘 67,000원이네. 근데 6만 원 5천 원 오면 또 소거리 하셔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확률 똑같아요. 7만 원 가라는 거 6만 5천 원 가라는 거 똑같아요. 그런 상태 어디에 배팅하냐로 보면 저는 돌다리 두들기자라는 심정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 그럼 현대차, 기아는요? 좀 좋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정말 잘 팔리고 있고요. 얘네들이 정말 저는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잘 팔린 거에 대해서 점수를 두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70점 맞는 애가 네. 80점을 맞아왔어. 그러면 칭찬해주고 싶은데 문제가 쉬웠어. 누군지 다 올라와서 등수는 그대로야 라고 한다면 덜 칭찬하겠죠. 그러면 덜 칭찬하겠죠. 근데 얘네가 유럽에서 폭스바겐을 꺾었잖아요. 등수가 올라왔어요. 지금 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얘네가 차를 판매한 게 보니까 등수가 올라왔네. 이거는 정말 서프라이즈한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차에 대한 어떤 모멘텀, 특히 제네시스가 엄청나게 지금 더군다나 저는 현대기아차 이번에 전략이 좋았던 게 그랜저 전기차 보셨나요? 없어요. 그랜저 전기차는 없어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여의도를 이제 거의 매일 드나드는데 임원 차량이긴 하겠습니다만 제네시스 전기차 요즘은 점점 갈수록 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 앞을 확 앞질렀던 제네시스도 전기차더라고요. 기사가 모르 제가 한번 욕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임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차를 한두 대 왜냐하면 이게 세컨드카 개념일 수도 있어요. 네. 대외적으로 다닐 때 내가 전기차를 탄다라는 개념이고 왜냐하면 전기차의 단점은 장거리가 아직까지는 좀 불편해요. 근데 근교에 골프 치러 다니고 이렇게 할 거니까 공장이 지방에 있어가지고 내가 장거리 뛰어야 되는 임원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다 서울 근교에서만 다니시는 금융계 임원들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전기차 사실만 한 거죠. 더군다나 제네시스 전기차에 대한 어떤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네. 정확한 거 모르겠어요. 아반떼 몇 대 파는 것보다 제네시스 한 대 파는 게 이익이 더 클걸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는 저는 최근에 움직임 보면 경영진들의 전략이 굉장히 탁월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바이오 섹터 삼성 바이오에서 셀트리온 쪽은요? 셀트론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 단기했는데 제가 셀트론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좀 꺼려지고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롯데가 1조 투자해서 바이오 기업 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2천억 투자해가지고 미국의 바이오, 그러니까 이제 CMO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발판으로 해서 롯데가 우리나라에 1조를 들여서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바이오 쪽을 이제 진출한다라는 건데 결국 삼성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시간이 걸리는 신약 개발에 나서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기사 검색하시면 SK, 현대중공업, OCI가 다 이쪽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대기업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미래 먹거리가 바이오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바이오라는 게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을 보아하니 이거 돈 갖고 CMO 하다 보니까 돈이 되네? 지금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1, 2, 3 공장 풀가동이고요. 4 공장 지금 증설해서 수율 올라오고 있고요. 5, 6 공장 동시 증설하고 있고요. 없으면 못 파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거. 물론 경쟁은 나중에 격화되긴 하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이쪽 시장은 커져가는 시장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섹터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엑스, SK이노베이션인데 소장님은 원래 좀 소재 쪽을 좋아하시죠? 수세 쪽을 좋아합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셔가지고 이쪽에 진출한다라는 것들도 있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트리거가 될 건 하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이 세 개 다 합쳐봤자 중국의 반도 안 됩니다. 반도 안 되고요. 지금 중국이 어떤 전략을 펼쳐나가면 지금 이제 굴기라고 저는 표현을 시키는데 여러분들 벤츠 제가 모델명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작은 모델인데 얘네가 그 전기차 전용 모델이에요. 뭘 선택했냐면 중국 배터리를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여러분들 중국 LFP 배터리를 선정을 했잖아요. 테슬라는 중국 아니면 판매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테슬라 판매가 확 꺾였죠. 아이오닉 나오고 나서 확 꺾였죠. 이제 명함도 못 내밉니다. 테슬라는.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가 지금 먹고 살 것은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봐야 돼요. 중국은 중국 입장에서는 산업화가 늦어진 나라잖아요. 산업화가 늦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따라잡으려면 어려워요.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안 했던 것들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자라고 했던 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우리가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옛날에 과거에 BYD를 투자를 한 10년 전인가 투자했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이렇게까지 전기차가 대중화되지 않았을 때 워렌 버핏이 BYD 투자했을 때 저도 놀랐어요. 뜬금없이 왜 보이지도 않는 중국 전기차 회사를 투자했을까? 그게 엄청나게 커버렸잖아요. 버핏은 본 거죠. 지금 이제 다 엑시트하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세계를 호령해요. 그러면서 벤츠도 눈치 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독일 그 3사 같은 경우 중국에서 안 팔리면 명품들도 중국에서 안 팔리면 안 돼요.
중국 눈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벤츠도 너네 배터리 쓸 테니 중국 모델로만 하더라도 우리 규모의 경제 되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입지는 저는 그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길게 보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내재화 안 하겠어요? 내재화 하겠죠. 그리고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 내재화 하겠죠. 저는 한다라고 봅니다. 벤츠도 지금 현재 1000km 가는 그거를 전 두 가지로 깜짝 놀란 게 올 초에 CES에서 벤츠가 1000km 가는 배터리를 선을 보였어요. 시제품을. 별로 기사가 안 됐는데 저는 눈여겨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얘네가 이걸로 도로에서 달려봤어요. 이 기사 나옵니다, 여러분들. 벤츠가 제가 키로수는 모르겠는데 이거 아마 1000km일 거예요. 1000km를 아우토반에서 달려봤어요. 실제로. 근데 그 아우토반이라는 게 고속도로지만 굴곡이 있는 고속도로인데 언덕도 있고 한데 하고 나니까 잔량이 남았어요. 1000km를 달려봤는데 배터리 잔량이 남았어요. 그 양산 안 할까요? 전 그것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셀이 좀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쁘다는 근데 거예요. 말씀하신 소재 쪽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죠. 더 오른다고요? 소재가 지금 오히려 지금 빠져 있어요. 소재는. 지금 빠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에 대비해요. 전에 되면 올라있죠. 근데 지금 소재가 지금 빠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증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결국 소재 없이 이게 이루어질까요? 셀업체가 많아지면 셀업체가 많아지면 소재는 늘어나죠. 소재 수요량은 늘어나죠. 그러면 저는 그래서 소재를 좀 지켜보고 있다. 이 점을 강조드리죠. 결국 벤츠가 만들던 현대가 만들던 LG가 만들던 아무 상관없어. 소재는 그냥 납품만 하면 되니까. 전기차 얘기 나와서 보통 중국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개별 종목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리스크도 많은데 그렇죠. 중국 그러면 전기차 ETF나 이런 데 투자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지금 가격이 어떤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만 관심을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들어가서 공부해 보시고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면 이전 쪽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 거죠. 전 세계에서 지금 자동차가 늘어날 수 있는 데는 중국과 동남아라고 저는 봅니다.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하고요. 중국과 동남아인데 이 시장에서 지금 과연 얼마큼 파일을 펼칠 수 있느냐라는 시장에서 본다라면 현실적으로 동남아는 이제 커져가는데 동남아는 일본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야금야금 지금 땅 따먹기 식으로 따오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동남아는 빈 그룹이라는 베트남 기업이 이제 신생 기업이 있잖아요. 차는 굉장히 허접합니다만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봐요. 그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놨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지금 기술자도 데려간다라는 언론 기사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중국이 정말 연봉 막 5배 올려줘가면서 사람 뽑아가듯이 베트남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하니 시간의 문제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중국 전기차 ETF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시고 가격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